자, 우리 챕터 7장 생산 요소 시장과 소득 분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쪽에서 같이 보실까요? 자, 챕터 7장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생산 요소 시장과 소득 분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생산 요소 시장은 이제 인풋과 관련된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거기 한번 넣어놨어요. 1번 생산 요소 시장이란, 자, 첫 번째 줄 보시죠.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요소들을 다루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동, 자본, 토지, 경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 안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웃풋 Q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 인풋과 관련된 이걸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자본시장, 뭐 토지, 경영시장이야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노동시장 한번 볼게요. 2번 노동시장.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원론 수준에서는 우리 노경에서는 좀 더 들어갑니다. MRP, VMP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원론이나 인문 단계에서 그렇게 나오면 이제 다 미시경제 얘기이기 때문에 다 포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살짝 보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중 노동시장이요. 요걸 좀 살짝 볼게요. 노동시장이 두 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 농사 경장에서는 이게 가끔씩 출제돼요. 한 2년에 한 번씩 출제됩니다. 뭐 농사라서 그런 것 같은데 1번에 보시면 숙련 노동과 미숙련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숙련 노동과 미숙련 노동, 비숙련 노동 이렇게 노동시장으로 나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숙련 노동, 스킬이 있는 노동이고요. 언스킬드 레이버라고 나와 있고요. 숙련 노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그래서 미숙련은 기술이 없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이 없는. 그러니까 숙련 노동시장을 뭐 인적 자본이 축적된 이렇게 볼 수 있고 미숙련은 인적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기업은 노동자가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인적 투자를 하게 되는데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숙련도를 갖추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뭔가 자본을 착착 지식을 이렇게 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적 자본, 이렇게 휴먼 캐피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숙련에 따른 임금 격차 보면, 자, 임금이 격차되는 게,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게 뭐 차별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임금 격차가 숙련도에 따라서, 숙련도라고 하면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숙련도의 차이로, 그러니까 생산성의 차이로 바로 이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살짝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숙련 노동시장이 있고 미숙련 노동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숙련 노동시장에 대한 공급은 제한돼 있어요. 이게 노동 공급인데 스킬드에서 이렇게 제한돼 있고 미숙련 노동자들은 좀 이렇게 노동 공급이 좀 언스킬드에서 많다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물론 숙련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도 뭐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뭐 거기서는 한 요 정도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미숙련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지만 언스킬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얘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수평 축에는 고용량이고요. 수직 축에는 임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금 수준이고 고용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숙련 노동시장에서는 점점점점 해가지고 임금이 숙련 노동시장에서는 하위 임금을 받고요. 그리고 물론 고용되는 사람도 작고요.
미숙련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고용되는 사람도 많은데,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 수준도 좀 상대적으로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19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수요가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미숙련 노동보다 한계 생산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라고 할게요. 한계 생산 가치만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 높으면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한계 생산성이 높으면, 그래서 요 녹용에서 많이 할 겁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이렇게요.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임금이 똑같은 수준에 있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요구하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얘는 또 수요가 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옛날 같은 무슨 굴뚝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정유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지식 노동자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수요가 달라지겠죠. 그다음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숙련 노동에 대해서는 기술을 체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관련된 기술을 대학을 다녀야 되거나 직업 훈련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농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듭니다. 미숙련 노동은 이제 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요. 자, 이 모든 것을 집약해 보면 이러면 이제 더 고용은 늘겠지만 임금은 또 더 올라갑니다. 아무튼 임금 격차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노동의 수요와 공급으로 살펴봤고요. 노경에서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3번 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중, 듀얼이라는 말을 씁니다. 노동시장이라고 해요. 경제의 노동시장 내에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노동시장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우선 이거 이중 노동시장인데, 자, 거기 보시면 1차와 2차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이렇게 있는데, 1차 노동시장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뭔가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해요. 숙련, 기능직, 전문직 이런 거고요. 2차는 이제 뭐 일용직, 뭐 파출부 같이 기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시장을 2차 노동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걸 이중 노동시장이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차 노동시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1차 노동시장 가기가 좀 되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1차에서 2차로 내려가는 거는 좀 쉽겠죠. 내가 뭐 삼성에 다니다가 뭐 중소기업 간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삼성에서 뭔가 배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옛날에, 요즘은 좀 그렇지만은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러면 야, 뭔가 뭐 이렇게 뭐 배우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진짜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요즘은 뭐 정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또 교수님들도 다 뭐 미국 대학 들어가면 실러버스부터 다 있으니까, 아, 무슨 책 공부하네 다 알 수 있고, 뭐 교재도 다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고 하니까 뭐 사실은 뭐 그렇죠. 열심히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잘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뭐 열심히 할 분위기가 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 2번 볼게요. 자, 노동시장과 차별 나와 있어요. 차별. 아, 이건 노경에서 할게요. 노경에서.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얘기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차별의 발생 원인과 영향 나와 있는데, 어느 집단이든 뭐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한테 약간 편견을 갖고 있는 거야. 선입견. 그래서 나쁜 대우를 하는 차별이 존재하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동등한 능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예요. 가격 차별도 비슷해. 아니, 능력이 다른데 임금이 다르면 그거는 오히려 당연한 거지. 근데 이제 능력이 똑같은데 차이가 있게 되면 그거는 말 그대로 차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동일한 능력인데 왜?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흑인과 뭐 백인 이런 차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차별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건 이제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이 좀 많아요. 고용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동료들도 차별해. 아, 나 쟤 흑인하고 같이 있는 거, 나 일하는 거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유, 이제 은행에 상담이나 뭐 하는데,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 있다. 그러면, 아우, 저는 흑인하고 상담하기 싫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편견이긴 합니다. 근데 또 그래요. 우리가 차별을 해가지고 이제 흑인과 백인 한다는 것도 있는데, 어떤 실험을 해보니까 흑인과 백인을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놨어. 우리가 할 때는 행복하게 다 이렇게 다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나갔는데 막 파란 눈 가진 사람들하고 막 같이 있다 보면 글쎄 좀 이렇게 화합되기도 보다도 좀 약간 어색하고요. 동양인끼리 모이는 게 더 편할 수 있고 맨날 거울도 보면 자기도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해보니까 흑인은 흑인끼리 이렇게 모여 살고 백인은 백인끼리 모여 살고 이제 얘네들이 못 돼가지고 뭐 배척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더 편한 사람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은 흑인끼리 이렇게 되는 경향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자세한 거는 노경에서 좀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 얘기가 거기 19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한번 보시면 그래프 연습할 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보세요. 만일 거기 한번 보세요. 남성과 여성의 능력이 동등한데 고급 인력시장과 더 나아가서 보통 인력시장에 취업하는 비율이 동일할 거예요. 능력이 똑같으면 반반 이렇게 됩니다. 차별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쭉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남성시장이 되겠고요. 여기가 여성의 노동시장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인구도 반반씩 있어가지고 남성 공급, 이제 여성에 대한 수요 공급도 다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임금도 당연히 이렇게 비슷하게 되겠죠.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차별이 없으면. 자, 근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차별이 일어나게 되면 특히 고급 인력 시장에서 남성을 자꾸 선호하게 되면 여성은 고급 인력 시장에서 보통 인력 시장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됩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고급 인력 시장에서는 여성이 빠진 만큼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임금률은 올라가요. 죄송해요. 이거 남녀로 하지 말고요. 고급 인력 시장 이렇게 하고 아니면 1차 노동시장이라 하고 여기를 약간 저급이라고 하는 말은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보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뭐 우리가 뭐 일자리가 뭐 저급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2차 노동시장 이렇게 있어요. 뭐 이왕이면 사람들이 뭐 그냥 좀 편안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인간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좀 편안하면서 돈은 좀 많이 받는 여기는 그렇지 않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에 뭐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남자 50명, 여자 50명 이렇게 있고 여기도 골고루 뭐 이렇게 있을 거야. 임금도 똑같고. 그런데 차별이 있어가지고 여성들은 별로 싫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여성들이 네 번째 줄 거기요. 그 결과 고급 인력 시장에서 여성이 빠진 만큼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임금률은 올라가요.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고용은 좀 감소하죠. 여성들이 빠진 거예요. 이만큼. 자, 빠진 만큼 이 여성들은 어떻게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직장을.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쪽으로. 그래서 여성들이 일부가 이동해요. 일부 여성들이 이동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 결과 고급 인력 시장에 여성이 빠진 만큼 공급이 감소하고 임금은 올라가게 되고요. 반면에 여성들이 이주해 온 이쪽 보통 인력 시장은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증가하게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만큼 고용은 증가하는데 또 임금이 또 하락해요. 이렇게 임금이 또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뭐 간단한 그래프인데 수요 공급인데 이해하시겠죠? 자, 결국 볼게요. 결국 차별을 받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낮아지고 또 누가 또 피해봅니까 하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 차별을 받게 되는 차별을 받는 여성이 이제 여기 이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임금이 하락하고요. 임금이 이게 열악해지는 거죠. 하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또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낮은 임금을 받게 되고 또 거기 보시면은 보통 인력 시장에 있는 남성들은 뭐야? 야, 왜 갑자기 저기 여성들이 다 이쪽으로 많이 와? 해가지고요. 여기 보통 시장에 존재하는 보통 시장의 남성들도 덩달아 임금이 하락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쪽은 남자로 채워질 텐데 또 가는데 이동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임금은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 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이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고급 인력 시장은 점차 어떻게 돼요? 남성으로 바글바글 거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시작 자체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이제 여성들로 이제 바글바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편견이 더 이제 통계치로도 돼. 거봐, 야, 고급 인력 시장은 남자가 주로 많구만. 여기는 여성들이 많구만. 남성이 별로, 여성이 별로 없어. 뭐 이렇게 되면 또 그게 계속 고착화되는, 어떻게 이제 정보 비대칭성, 이제 통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더욱더 비중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더 나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무슨 말씀이냐면, 야, 여성들 만약에 여기서 차별 안 할 테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차별이 고착되다 보면, 아유, 내가 대학을 나와서 뭐해? 대학원을 나와서 뭐해? 어차피 유리천장이 있어가지고 가지 못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일단 또 시도를 안 해.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하게 되니까 악순환이지. 뭔가 시도를 해야지 능력을 이게 바라는 유리천장을 깨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지, 야, 여성들도 괜찮네. 이렇게 되는데, 시도를 안 하게 되니까 자꾸 해서 더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 교수님들이 별로 없다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이게 뭐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또 이제 애를 키우거나 어떻게 되면은 또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단절되는 것도 있고요. 야, 여성들 잘 뽑지도 않잖아. 그럼 이제 공부를 끝까지 하는 또 여성들이, 아이, 내가 받으면 뭐해? 오히려 가만 끌만 너무 길면은 소용없지. 또 이러면 또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럼 이제 또 괜찮은 능력 있고 논문 잘 쓰는 여성들이 있으면 뽑을 텐데 보면 또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똑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마련해 주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건 이론상 그렇고 이제 현실은 또 뭐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차별 철폐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등등 그런 것도 있는데, 우선 기회를 좀 이렇게 동등하게 줘야 되는데 뭐 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노동시장과 관련된 건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더 자세한 뭐 생산 요소 시장 그런 것들은 노경에서 하는 걸로 대체해서 할 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자본시장 볼게요. 자본시장. 자, 자본시장은요. 1번 자본재와 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본재와 투자. 자본재와 투자 이렇게요. 투자 개념. 노동시장은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원래 시험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여가와 노동의 선택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2차 때 메인 토픽이고요. 노동 수요 곡선 도출하는 MRP 그것도 2차 때 토픽인데, 객관식 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약간 연기 수업은 어느 정도 이제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1차에서 그 1차 객관식 때는 좀 더 거기 좀 유인물 정리되어 있는 걸로 해서 할 건데, 지금은 그냥 한 요 정도로만 하시죠. 아셨죠? 왕 기초 정도만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본재는요,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산출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생산물을 위한 투입물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다라고 하면 이거 갖고 이제 소비자한테 가게 되면, 이 컴퓨터가 생산돼서 소비자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비를 통한 이제 효용을 누리게 돼요. 만족을 누리게 되니까 만족을 누리면서 소진 이렇게 돼요. 소진. 그러니까 그 최종재로서 사용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노트북 중에서 일부는 기업으로 갈 수 있어요. 기업으로 가면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할 때요, 인풋으로 노동자가 컴퓨터가 없으면 또 일을 잘 못하잖아. 그래서 기업의 투자로 이제 사용됩니다. 근데 이 컴퓨터는 또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감가상각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오랫동안 사용되지만 또 감가상각되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투자 개념 하기 전에 또 이 컴퓨터는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렇듯이 뭔가 미래를 위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미래를 위해 소비를,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다. 그건 이제 저축이고요. 그 저축이 바로 이제 투자로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점 간 다음 배분이라고 얘기해요. 너 이 저축한 거는 어떻게 돼요? 느낌 자체가 미래 소비 아니겠어요? 미래 소비.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놀지 않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면은 지금 노는 게 아니라 미래에 더 많이 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좀 이상해. 미래에 놀기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건데 미래에 노무사가 되잖아요? 또 이제 놀려고 하면 더 유능한 노무사가 돼야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들끼리 경쟁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이 정도 해가지고는 내가 이제 또 수준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무사로 더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 하다 보면 또 안 놀게 돼. 그럼 계속 안 놀다가 죽을 때까지 안 놀고 일만 하게 되는 거고, 노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띵까띵까 놀면 주위에 노는 사람들만 가득 차. 이렇게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고, 생활은 어떻게 보면 돈도 없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이지 않겠지만 계속 노는 거야. 계속 놀고 술 마시고 라면 먹으면서 또 놀고 이렇게 하는데, 미래에도 그냥 뭐 계속 그냥 그런 사람들 하는 거니까 계속 노는 거지. 그래서 지나고 나면 어떤 삶이 행복했나라고 하면은 노무사의 삶이 행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떨어져 가지고 노는 삶이 그냥 유흥을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이라는 것은 미래 소비를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살짝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자본재의 총량을 자본 스톡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뒤에 나중에 다시 투자 얘기할 텐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림 하나 그려놓으세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요. 예를 들면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2019년에 만약에 컴퓨터 개수가 10대 있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2020년에 되었을 때 아이고 이게 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T-1를 할까요? 그래서 컴퓨터 개수가 15대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0대 갖고는 안 돼. 15대가 있어야 돼. 근데 요거는 이제 현재 시점이야. 2019년 그 당시에 그 현재 그 시점 나타내는 일정 시점이야. 스톡 개념이야. 스톡 개념. 자, 그런데 컴퓨터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은 5대 컴퓨터가 더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델타 K라고 할게요. 그러면 15대에서 10대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걸 5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요. 투자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투자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이 밑에 깔려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컴퓨터가 10대에서 15대로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재의 증가분을 우리가 바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은 일정 시점에 자본 스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몇 대야 이건데, 컴퓨터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컴퓨터가 얼마나 증가했니? 델타 K, 요게 바로 투자다. 이렇게 두 개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새롭게 컴퓨터를 사는 것도 있는데, 또한 2개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망가지고 고장나고 그렇게 했다고 할게요. 2개가 망가져 이렇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그 2개를 다시 또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리 유지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망가진 거를 이건 이제 감가상각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모되거나 이걸 감가상각된 것을 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시 수리하게 되는, 이거 2대를 더 보완하게 돼서 10개 수준을 맞추는, 이걸 바로 뭐다? 네, 이게 바로 우리는 대체 투자다. 이것도 사실 새 걸로 부품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대체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볼게요. 자본이라는 거 할 때 거기 보시면 금융에서 얘기하는 자본 이거랑 틀려요. 거기서 이제 financial이라는 말이 붙어요. 아유, 나 말이야. 아유, 장사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해. 그거는 이제 채권상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없다는 건데, 그건 이제 보통 앞에 financial이라는 말이 붙고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실물적인 자본이에요. 그래서 공구, 공장, 자동차, 도로, 구조물 같은 게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그런 설비를 얘기합니다. 그 앞에 이제 195페이지 지금 보고 있어요. 투자의 결정 기준 바로 위에.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가상각이라는 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투자의 결정 기준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알았어.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정 기준. 자, 여기서 이제 자본재를 증가시키는 걸 투자라고 그랬고, 이 자본재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설비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이 만약에 땅을 파는데
아니 뭐 삽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 맨손으로 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높은 빌딩을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삽이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도구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는 자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재를 구입해서 얼마나 증가시키는가 그게 바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업은 자본재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이제 노트북이라 할게요. 한계 원리에 따라서 노트북을 컴퓨터라고 할게요. 컴퓨터를 한 대 더 추가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추가 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추가 시 이제 얼마나 더 추가할까 하는데 첫 번째는요. 거기 발생하기 전에 수익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수익을 이제 비용하고 같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코스트를 생각해요. 코스트. 이거. 아니면 돈을 가지고 컴퓨터 살까, 자동차 살까, 여러 가지 수익들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베네핏, 레버뉴라고 할게요. 그냥 베네핏이라고 할게요. 수익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단위 더 하니까 이제 마지널 베네핏,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처음은 아니까 MR이라고 할게요. 얘는 이제 M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언제 투자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두 개 비교해서 이렇게 합시다. MR이 MC보다 크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투자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K라고 쓸게요. 캐피탈을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MR보다 만약에 MC가 더 크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본재를 줄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멈춥니까? 라고 하면 자본재를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상황에서 얘가 스톱! 이렇게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비용은 우리가 투자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비용으로 처리돼서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할부로 해가지고 조금씩 나갈 수 있겠지만 바로 나간다고 할게요. 이제 자본재를 구입해서 컴퓨터를 만약에 10년 동안 쓴다라고 하면은 미래의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 맨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미래에 예상되는 수입은 1년의 흐름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할인을 통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196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이 수입은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할인한 값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10억 원짜리 한 어떤 기기가 있는데 3년 동안 5억씩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할인을 왜 해야 됩니까? 하면 이쪽으로 한번 살짝 보시면 여기다 할게요. 아니, 우리가 시점으로 봐서 내 손 안에 있는 100원이 100만 원이 1년 후에 100만 원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2019년에 100만 원 하는 게 2020년에는 2020년에 하겠네. 2020년에 100만 원 하는 게 2021년에는 100만 원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자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자율만큼 더해서 이걸 다시 쓰면 1 플러스 R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A라는 어떤 가치가 있으면 1년 후에 미래의 가치로 만든다라고 하면 미래 가치로 나타내는 것은 A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미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래에 만약에 B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걸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하면 여기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1 플러스 R에다가 A를 곱한 게 A랑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것을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 이 B를 1 플러스 R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고 이게 프레젠트 밸류라는 현재 가치로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현재 가치로 만드는 것을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붙이게 됩니다. 아셨죠?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은 자, 우선 미래에 들어가는 3년 동안 우선 첫 번째 거기 뭐 기계를 구입하는데 첫 해에 10억 원 하는 게 이제 돈이 나갔어요. 10억 원 하는 게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고 이제 기계가 이제 끝나는 거야. 이게 3년 동안 있죠. 근데 첫 해에는 내가 비용이 어떻게 나갔냐면 10억이 나갔어요. 10억.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첫 해는 돈이 못 벌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5억이 이제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5억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3년째 될 때 5억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랑 1년 후에 있는 거랑 뭐 그게 가치가 똑같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세요. 1년 후에 B라는 미래에 얻게 되는 가치는 현재 시점으로 하면 1 플러스 R로 나누는 건데, R이 만약에 빵이야. 이자율이 빵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랬을 때는 사실은 똑같아. 이게 만약에 가치가 현재 가치로 했을 때 5억, 5억, 5억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15억이니까 당연히 투자 대비 얻게 되는 수익이 크니까 투자하는 게 낫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년 후에 들어오는 거야. 얘는 2년 후에 들어오고 얘는 3년 후에 들어와요. 아니 노무사시험 준비할 때 지금 당장은 쏟아부는 비용만 있는 거고 수익은 없잖아. 근데 노무사 합격해가지고 내가 블러블러 어떻게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럼 먼 미래에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프레젠트 밸류로 할인한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거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요. 아니 우리가 현재 가치로 한다 해요. 우리가 똑같은가 다른가 얘기할 때는 동일한 시점, 동일한 장소에 있을 때 그걸 비교 가능해요. 아니 부산에 있는 사과랑 서울에 있는 사과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지금 서울에 있는 사과, 내 손 안에 있는 사과는 내가 먹으면 되는 건데, 부산에 있는 사과는 내가 뭔가 비용을 들여서 택배를 하든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와 1년 후에 나와 노무사 되기 전에 나와 노무사 된 후에 나는 당연히 뭐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지만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이거는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5년 후에, 1년 후에 5억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5억을 1 플러스 R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요거요. 요거는 다시 또 1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다 1 플러스 R이 또 곱해지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2년 후에 발생하는 5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현재 가치로 나타내면 이 5억을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해서 디스카운트 하게 되고요. 여기 3년 후에 발생하는 이 5억은 이거 나중에 인적 자본 투자 같은 거 할 때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1 플러스 R에 3승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현재 시점으로 가져온 거야. 현재 바로 들어가는 이 10억이라는 비용하고요. 여기 얻게 되는 편익에 대한 이거 합이잖아요. 이걸 다 합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현재 가치 해서 나타낸 현재 가치와 한 편익의 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거기 뭐 그렇게 더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 밑에 투자의 결정의 그 여부의 결정 나와 있는데, 거긴 뭐 10억인 기계가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그냥 단순하게 5억이 아니라 5년 동안 돼 있네요. 거기 보니까 2억,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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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보시면 디스카운트 할인율이 10%인 0.1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 현재 가치로 한 게, 이거는 이제 다른 경우지만 그거 계산한 게 9.84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더하면 10억보단 크긴 하겠지만은 할인해 보니까 9억 8,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10억이라는 코스트랑 현재 가치와 한 이쪽으로 할게요. 요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와 한 베네핏에 대한 현재 가치라 할까요? 요거랑 코스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보다 현재 가치 한 게 요게 만약에 더 크게 되면은 이 경우는 투자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 그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가치 한 거보다 코스트가 만약에 더 크게 되면은 투자를 실시 안 하는 게 낫고, 어디까지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하면 최소한 요거가 똔똔 되는 데까지는 오케이, 투자가 허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97페이지 가보시면 그 이자율의 결정 나와 있는데, 이거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만 살짝 요거만 지울게요. 언제나 우리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자율은 뭐냐면 자금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자금 시장이.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대부자금이라고 해요. 내가 뭐 필요로 하는 자금인데, 이게 화폐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릴 때는 돈 놓고 돈 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약간 이건 실물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물 교환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기요, 제가
무슨 뭐 택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동차가 이게 뭐 용달차 같은 게 10대가 필요합니다. 좀 빌려주세요. 그걸로 제가 사업을 해서 1년 후에는 10대에다가 플러스 얹어서 11대를 드릴게요. 저기요, 제가 돼지를 좀 키우고 싶은데요. 돼지 10마리만 좀 어떻게 저한테 대여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1년 후에 11마리 줄게요. 그럼 나중에 10마리당 한 마리 더 들어간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빌려주는 것을 이게 대부자금의 공급이라고 그래요. 대부자금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돈이 아니고 실물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걸 쭉 빌려주고요. 얘가 이제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니, 이 사람도 돼지를 키우고 싶은데 더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빌려준 거야. 근데 빌려주는 대가로 1년 후에 돼지 10마리 빌려줬는데 1년 후에 11마리를 받게 돼요. 그러면 한 마리 더 추가해서 이득을 얻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이제 이자를 얼마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얘 이자는 뭐냐면 나도 돼지를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더 급한 너한테 빌려주니까 내가 좀 기다릴게. 기다림의 어떤 미학이라고 할까? 기다림에 대한 그런 게 담겨 있는 게 이자다, 이자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돼지를 10마리 빌려주면 한 마리 받는 게 아니라 2마리 돌려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간단한 수요 공급을 그릴게요. 여기가 대부자금 시장이고요. 대부자금이고 그거랑 관련된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빌리는 대가예요. 이자율을. 자금을 빌리는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은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서로 빌려주려고 해서 공급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가 이자율의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 대부자금을 빌리는 사람, 내가 돼지를 키워서 뭘 해볼까? 벤처를 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여기서 꼭 말한 건 꼭 돈뿐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협찬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내가 돼지 10마리를 써서 막 사업을 했는데 원래 한 마리만 더 얹어서 11마리 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돼지를 한 3마리 더 얹어달래.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내가 부담돼서 못하겠는데 그래서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자금을 빌리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자금에 대한, 그래서 자금의 양을 이제 Q로 그냥 해놨는데, 자, 론어블 펀드 해가지고 F라고 쓰는데 그러면 아니면 L이라고 쓰는데 그럼 또 자꾸 노동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냥 Q라고 썼어요. 그 다음 이자율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야. 돼지를 10마리 빌렸는데 한 마리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거 괜찮은데? 충분히 주고도 이익을 남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빌리려고 해. 빌려주는 사람은 뭐야,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지금 돼지 키우고 싶은데 나도 컴퓨터 써야 되는데 빌려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요. 저를 빌려주세요. 이렇게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자율은 올라가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자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 되면 아무도 안 빌리는 거야. 돼지 10마리 빌려드릴 테니까 1년 후에 돼지 5마리 얹어서 15마리 주세요. 50% 이자율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빌려. 그러고 이랬다가 나도 사실 솔직히 속마음 필요 없는데 계속 갖고 있어봤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그러면 한 3마리만 주세요. 2마리만 추가로 주세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똑같이 이자율이라는 게 조정 역할을 해가지고요.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대부자금 시장에서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자율은요,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과 관련된 가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이자율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가격, 임금, 이자율, 환율과 같은 이 가격 변수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해의 역할을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해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균형으로 도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네 번째 줄만 살짝 밑줄 치시면 대부자금, 이렇게 대부 가능 자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금에 대한 수요는 내가 자금을 빌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업이 이제 돈을 빌려서 사업한다 해서 투자가 자금에 대한 수요에 연결하시고요.
주로 이제 이자율과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서 수요 곡선은 우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줄에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막 서로 빌려주려고 더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빌려주고 남는 게 더 커지니까. 그러면 자금에 대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 다음 단락은 기다림에 대한 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직접 만나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걸 직접 금융이라 그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런 것들, 주식을 사거나 그러면은 그 기업에게 직접 돈이 가는 건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은행에다가 이제 하게 되겠죠. 은행을 통해서 간접 금융 이렇게 해서 뭐 자금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현실에서는 지금 얘기한 실물 자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화폐랑 뭐 이렇게 다 믹스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돼 있어서 나중에 거시경제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우리 시험 문제는 요 앞에 노동시장과 관련된 최종 노동 결정 이렇게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노경하고 정확히 더 겹치고 우리가 노경에서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노경 한 연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1차만 준비합니다 해도 노경 연기 정도는 조금 해두시면 그게 다 기초경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다음엔 그냥 바로 1기로 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98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소득분배와 빈곤 해가지고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에 대해서 살짝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건 잠깐 쉬었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챕터 8장은 정보경제와 디지털경제인데, 그 정보와 관련된, 비대칭 정보와 관련된 얘기만 살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데 우리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터넷과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막 새로운 경제가 열렸다라고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뭐 버블도 끼고 이러다가 갑자기 확 폭망해가지고 그냥 괜히 너무 기대하면서만 이렇게 하다가 약간 사그라든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재밌는 이슈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경제 관련해서는 조금 아이디어만 제시하려고 해요. 요런 게 뭐 있는데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하긴 할 거고, 그냥 시험 대비용으로는 행동경제, 뭐 아직까지 우리 노무사 시험에는 쫙 나오기는 좀 그래요.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조금씩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소득 분배 관련된 불평등 그거랑,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비대칭 정보와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행동경제학 그렇게 좀 하면서 미시경제는 이제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